지금부터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을 잠시 가질 예정인데요.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용기 내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이크 갖다 주실 건데요. 혹시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혹은 또 평소에 궁금하셨던 게 있으시면 네. 그 아주 어렵고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 그걸 이제 보통 전문적으로는 양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의 양정, 형을 얼마나 주는가,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해가지고 유죄로 판단이 되면은 거기다 이제 형을 정해야 되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냥 말하자면 일반적인 국민들의 의견 제시라고 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고요. 그냥 전문가들이, 그냥 판사들이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 점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이제 판사를 잠깐, 특히 형사 재판은 제가 거의 젊었을 때 못했습니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항소부로 발령이 났다가 3개월 만에 독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거의 못했는데, 대법원에 가면은 이제 그 양형이라고 하는 것이 원심에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해야 그 양형 부분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적습니다만은 그런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형을 정할 것이냐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지금 양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에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아직도 약한 점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또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옛날 전에서부터 해왔던 그거를 그냥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이어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기회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우선 그런 경험은 아주 많고요. 그건 저희 법 공부하면서 지금 법 개정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예를 들면 동물이 물건의 한 종류거든요. 동물은 다 물건에 속해요. 민법상 또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동물 물건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법적으로 쓰는 그 전문 용어들, 그런 거하고 일상 용어, 그 용법하고 사이에 괴리가 있는 부분이, 특히 우리는 이제 법을 종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써왔던 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쭉 일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인 그런 것도 아마 작용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이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주 소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규정을 두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죠? 그냥 그 너무 다 정해놓으면은 우리 사회 사정하고 안 맞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원칙만 정해놓고 그 세부적인 그 법의 내용은 법을 해석 적용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놓자라고 하는 일종의 그 그 내용에 관한 그 기본 태도 같은 것이 이제 특히 서양의 그 법리를 수입한 보통 법적인 전문 용어로는 계수라고 부릅니다. 이을 계자에 받을 숫자. 좀 어색하죠. 근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 양형 같은 것도 그렇고요. 당연 아까 살인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살인 같은 것도 좀 유형을 나눠가지고 좀 아주 나쁜 1급 살인 또는 고살, 모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렇게 단계별로 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후에 아주 악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유형의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건 뒀습니다만 형법에는 살인죄 그냥 살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것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요, 민법은 그냥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무슨 그 재산이나 인격이나 또는 가족 관계 이런 거에 대한 것이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를 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결혼을 했어요. 혼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떤 사정으로 있었든지 간에 그 혼인 생활이 깨졌어요. 그냥 영구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또 분명히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유책 배우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혼해달라고 청구를 해요. 응? 그럼 이걸 이제 보통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예를 쭉 보면은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파탄주의라고 그래서 그냥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깨졌으면 이혼은 인정을 해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다른 금전적으로나 또는 재산적으로 뭘 요구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옳다. 이제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점점 그런 태도를 취하는 나라가 많아졌고요. 저희는 아직도 그런 태도를 대법원에서 취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책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태도 결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이혼을 당한 배우자 쪽에 여러 가지 장래 또 그 아이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느냐, 그런 문제라든지 또 예를 들면 그런 걸 용인하는 것이 이 유책 배우자의 그 유책 사유를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른 그 사람이 생겨서 그런 거면은 혼인한 상태에서 그런 거 하는 간통죄 그거 이제 처벌 못 하게 됐죠. 그러니까 재벌 우리 간통죄가 헌재에서 위헌 결정 되자마자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 그래서 그쪽에 하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 복잡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또 어느 지방에 가보면요 아직도 그냥 시집 오면 저쪽 집안이 아니고 이쪽 집안 살림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 곳도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경우를 보면 이제 사회가 쭉 진행이 되면서 어떤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어떤 요소들은 점점 적어지고 해서 어느 단계에 가면 그냥 그야말로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 지금 저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법을 해석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지혜가 필요한 공부가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대한 이해, 상상력, 감수성 이와 같은 것이 아주 요구되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재미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을 사실은 안 드렸는데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법은 사람 일을 다루잖아요. 그것은 동시에 그 법을 다루는 전문가 자신이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을 다루면서 자기 성장을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문가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 평판의 세계예요. 레퓨테이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과 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그 친구 뭐 일 열심히 한다, 뭐 형편없다, 어느 뭐 실력 좋다, 뭐 어디 일을 잘한다.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와요. 그 사람한테 맡겨져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해나가면서 더 성장해요. 그러면 더 레퓨테이션이 높아져요. 그런 세계예요. 이상입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또 더 여기. 사실은 저희 민법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나라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48년 8월 이전에 벌써 미 군정 시대부터 이제 일본법 청산하고 우리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게 있었는데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많은 분들이 또 희생되고 또 그 당시에 법률가들이라는 분이 이 법 공부를 학문을 하신 분은 거의 안 계셨고요. 되게 실무, 그러니까 고시 일제 때 고등고시 합격하신 그 판사님들, 변호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50년대에 작업을 한 것이 일단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여기저기 눈이 많이 띕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만 들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남의 그 부동산 빌려서 살 때 다 보증금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다른 나라처럼 무슨 뭐 월세 한 3개월치 정도를 이렇게 해서 뭐 깨진 거 있으면 보수할 비용으로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 가액의 예를 들면 한 40%에서 최근에는 뭐 90%, 100% 이런 식으로 엄청난 돈이 가는 건데 근데 그 보증금에 대해서 민법의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민사 생활을 규율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그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시행됐던 또 그분들이 그 민법 배웠던 그 일본 민법이거든요. 근데 그 일본 민법이 그 대체적으로 재산관계나 가족관계는 아주 그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그 주로 그쪽만 했지. 예를 들면 사람의 아까 그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인격적인 이익,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전혀 엉뚱한 비난을 가한다라고 할 때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도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그것도 그렇지만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헌법에는 뭐 사생활에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민법에는 없어서 사실은 문제가 제기되면 뭔가 법적인 수단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이제 판례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1999년 벌써 한 25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때서부터 4년 동안 그리고 2009년에서부터 3년 동안 그 작업을 해가지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그 안이 마련이 되었는데 그게 실현이 못 됐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그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민법을 만드는데 영향을 많이 받은 독일, 프랑스, 일본 싹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는 먼저 시작해놓고 그 결실을 못 맺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1999년 그 제1차 개정 작업을 할 때 총괄 간사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것이 이런 중요한 기본적인 법률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설득해야 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참여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그분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동의가 없으면은 잘 시행이 안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예를 들면요. 자, 법률안이 이제 국회에 제안이 되지 않습니까? 정부안으로서. 이제 안은 법무부에서 마련을 하죠. 그래서 하면은 그게 이제 국회에 가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우선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제사법 심의회에 있는 분들이 대개 변호사분들이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이 되셨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 당신들이 배운 민법하고 뭐가 달라지고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응?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왜 내가 있는 민법 공부 새로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 전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총칙 그 민법이 뒤에 친족하고 상속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60년 이후로 이른바 봉건적인 그런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태영 여사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그분의 뭐 가족법 개정 운동 그런 걸 쭉 통해 가지고 1990년대 중반 되면은 이제 싹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거의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법 개정 작업하는 것은 그 앞에 총칙 물권 채권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한꺼번에 밀고 나가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좀 큰 단위로 묶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50년대 기본적으로 30년대 40년대에 있었던 걸 전제로 한 그 민법 규정이 지금 2020년 뭐 컴퓨터로 딱 뭐 하고 뭐 핸드폰 쓰고 이런 사회에서 고쳐야 될 거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주시면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그러면은 좀 개인적인 얘기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사실은 어디다가도 썼는데 처음에 저희 할아버님이 일제 때 변호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대에
저희 형님이 두 분 계신데 그분들은 저희 아버님이 좀 물리학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넌 이공계 가라 그런데 괜히 저보고 제가 셋째거든요. 위에로부터 쭉 아들인 너는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법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듣고 자랐어요. 근데 뭐 그건 그런가 보다 하는 얘기고 사실 고등학교 때 졸업하면서 이제 끝에 무렵에 이제 어느 어디로 갈까 하는데 저는 그때 사학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저를 가르쳐 주신 역사 선생님이 무슨 그 식민지 사관 청산 뭐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면서 아주 인상 깊었고요. 그다음에 그 함석헌 선생이 쓴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 이런 책을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거 일생의 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설득하시기를 너 사학과 갔다 만약에 법대 가는 거는 어려워. 근데 법대 갔다가 사학과로 전과하는 건 쉬워. 그러니까 법대 가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그럴듯해서 그래 나 법대 갈래. 그렇게 해서 법대 갔습니다. 근데 이제 2학년 때 올라오면서 그 전과하는 게 있어서 전과원서를 썼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법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법대에 계속 있으면서도 법은 이제 정리미가 떨어져서 잘 안 하고요. 무슨 딴짓을 많이 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제2외국어를 프랑스어로 공부한다든지 무슨 사회학 막스 베버 C. 라이트 밀스 이런 사람 책을 열심히 읽고 막 그러다가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학번인데요. 좀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72년 10월에 10월 유신이 났어요. 저희가 3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이 전체 사회가 뭔가 이런 폐색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무슨 긴급조치 이런 거 해서 헌법을 비판하고 그러면 당장 잡혀가고 그러니까요. 친구들끼리 술 마시면서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대통령. 요새도 여러분들 대통령 욕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당연히 그걸 못해요. 그럼 가슴이 답답해. 응? 거기서 예를 들면 김지하 씨처럼 무슨 시를 써가지고 확 뒤집어 막 비판하고 그럴 재주 및 용기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일종의 패배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당하는 친구들 가끔 나와서 형편없이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유신 헌법에 대해서 저희 헌법 선생님인 김철수 선생님이 무슨 개론서를 그때 이제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전서부터 쭉 얘기가 있었는데 유신헌법이 나오니까 이제 유신헌법 개론서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무슨 아주 개발형 독재 헌법, 이른바 신대통령제 헌법이라고 써가지고 출판사가 난리가 나고 그걸 싹 다 뜯어 고쳤다고 입맛에 맞게 이런 얘기들이 학생들 사이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모범생 기질이 있어갖고 3학년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법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좀 중요한 하나의 사태는요. 저희가 연수원 들어간 74년도에 71년 지나고 김앤장이라고 하는 법률사무소가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대표하는 분이 김영무 변호사인데
그 김영무 변호사가 저희들을 이제 말하자면 젊은 새로 막 법률가가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시고 저희들 만나서 술도 같이 먹고 하고 제가 예를 들면 학교를 가겠다는 오라는 곽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 나가라 하는 명령이 나왔을 때 가서 상의를 드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영무 변호사님이었고 이제 옛날은 좋았을 때라 그러니까 이제 법무관 생활을 하면서 그냥 뭐 가서 대학원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김현장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었던 그게 이제 77년부터 79년 그때 여러분들은 다 그 후에 태어나셨죠. 근데 그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는 말하자면 그냥 무슨 기록 보고 판결 쓰고 하던 전에 연수원에서 외웠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거래를 막 만들어 나가고 자금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아주 안 좋았을 때니까 외국 자본 들여오고 새로 합작 기업 만들고 뭐 이런 그야말로 새로운 국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어떤 독재적인 정권의 하고 상관없이도 뭔가 이 역할을 하는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를 떠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정리를 하고 그러다가 옛날 제가 그때 있던 김현장 파일을 어디서 찾아내 가지고 다시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던데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의견서 쓰고 그때는 컴퓨터로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 안 하고 타이프를 쳐가지고 의견서 같은 건 만들고 그랬는데 또 그때만 해도 이제 이메일 같은 게 없고 텔렉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하고 통신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년 가을에 군법관 이제 끝내고 어떻게 하냐 끝내게 됐을 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현장을 갈 것이냐, 공부를 계속 더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일단 법원에 가서 뭐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김영무 변호사님이 아주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하여튼 민사지방법원 판사가 돼서 하는데 그때 그게 7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길 때였어요. 하다못해 교통사고에서부터 무슨 건축 이런 거 또 무슨 돈 꿔주면 안 갚고 그래서 무슨 담보 이런 게 막 새로 문제가 되는 경우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2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거 부장님한테 물어보면 저 도서관 가서 일본 책 찾아봐 그래요. 우선 우리나라 문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찾을 수가 없어. 교과서밖에 없는데 교과서에 당연히 안 다루고 그 다음에 논문 그런 걸 다룬 문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찾아보면 거기는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 뭐 독립했다 그러더니 완전히 이거 식민지네. 문화적 식민지. 이거 창피하잖아. 그리고 말이죠. 대법원 도서관에 가보면 거기 이제 일본 잡지들이 새로운 것들이 쫙 있고 거기 가만히 보면 도장이 하나씩 이렇게 조그만 사무 도장이 있죠. 그게 찍혀 있어. 그래서 그 직원한테 이 도장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당시 이영석 그분이 민사소송 교수를 하시다가 나중에 대법원 판사 되신 분인데 그분이 대법원장이 돼서 그걸 봤다는 걸로 거기다 찍어 놓은 거래.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팠는데 그거하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공부를 좋아하는 거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오 그래 한번 거기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유학을 이제 갔거든요. 근데 독일 가봤더니 아 신나 그냥 뭐 문헌도 많고 막 서로 지들끼리 얘기하고 그래 공부 학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무슨 그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이런 얘기 거기서는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고요. 가슴이 후련하고 매일매일이 보람차. 그래서 집에 있다가 차 몰고 가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야 역시 난 이 생활이 제일 이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법무관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석사 논문을 냈습니다. 원시적 불능급부는 무효라고 지금 교과서에 다 써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거를 썼어요. 그랬더니 제 지도 교수는 제가 양시기 때문에 법학과에서 앞부분에 속해요. 근데 그 A반은 전부 다 김증한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전 당연히 석사과정 가서도 지도 교수가 김증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논문을 써내니까 그 심사위원은 곽윤식 선생님이에요. 지도 교수가 심사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곽 선생님이 A를 주셨어. 평가를. 근데 곽 선생님은 A 안 주는 걸로 유명한 분이거든. 그분은 아주 생긴 것부터 그냥 신경질에다가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 막 이러면. 근데 그분이 A를 주셨다는 거야. 전에는 한 번도 찾아뵙지도 않고 강의도 안 듣고 뭐 그러다가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A를 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 댁으로 세배를 갔어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논문 낸 양아무개입니다. 좀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자네가 양아무개야? 그러더니 막 인상 쓰고 말이야. 막 신경질만 내시던 분이 완전히 달라. 그냥 얼굴에 봄바람이 그냥 쫙 불면서 이리 와봐. 내가 말이야 그래서 그분 서재에 가서 이거 새로운 슈타우딩어 주석서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야. 근데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말하자면 사랑을 받으면 또 괜히 기분이 좋고 사랑하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군법무관을 나와서 판사가 되니까 그 양반이 그 민사 판례 연구회라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악명이 높아진 그 단체 판례 모임 단체를 하고 있었는데 너 저 양 판사 들어와 이래갖고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독일에 유학 가서 그거를 하고 오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김증한 선생님이 정년 퇴임을 하시게 됐어요. 86년 2월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대학원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학부에서 강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좀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도 했는데 기억에도 생생한데 85년 1월 3일 날 그 후암동에 댁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세배를 드렸더니 양판사 이번에 학교 와 학교 민법 교수로. 그러니까 야 일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국사학과 가려다가 공부가 좋은 거 법의 그 어떤 그 독일에서 배운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너 사학과 그거 해서 전과원서 찢어버린 게 내 가슴이 쭉 아팠는데 이제 할아버지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벌써 11시 40분이라서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그러면 개인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 정도. 그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아까 강연 중에 교수님께서 멸사, 봉공. 봉공 가장 싫어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가장 좋아하는 딱 4음절로 마무리를 주시면 그 4음절을 다들 가슴에 품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자성어는 잘 모르고요. 그냥 자유 독립. 자유독립을 안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